네, 올해 7월부터는 운전대에서 손을 떼도 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차의 출시가 가능해집니다. 기술의 환기는 과연 어디일까요? 이런 기술의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는 세계 최대 가전 IT쇼 CES가 내일부터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기술의 트렌드는 무엇일까요? 김상윤 포스코 경영연구원 수석 연구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CES 2020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모레 아침에 개막되는데 전에 뭐 갔다 오셨잖아요. 네. 이 CES가 과연 다른 전시와 다른 점이랄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세계 3대 박람회, 특히 IT 분야 박람회라 네. 하면은 IFA,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IFA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MWC, 네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라스베가스 개최되는 CES 이렇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네네. 이제 IFA 같은 경우에는 1924년에 시작된 박람회라서 역사가 가장 오래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관람객 수가 이제 24만 명 정도 이를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큰 24만 규모의 명. 네. 박람회로 꼽을 수 있고요. 네. MWC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가 되는데 네. 이제 MWC 이름 자체가 이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해서 이제 네. 모바일 분야, 즉 스마트폰이든 이제 네네. 모바일 디바이스 분야에 특화된 산업 네네. 전시회로 알려져 있고요. 네. 이제 CES의 특징을 좀 꼽아보라면은 CES는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지 않습니까? 이제 네, 미국 그렇죠. 1967년에 실제로는 뉴욕에서 이제 시작된 박람회인데요. 네, 네. 1978년부터 라스베가스로 이전해서 개최를 네, 네. 하고 있는데 네. 그 라스베가스 하면 화려함이죠. 이제 그렇죠. 화려함 더해서 이제 미국의 IT 기업들은 첨단 기술 경쟁력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과 이제 이미지가 더불어지면서 네. 최근 들어서 가장 그 유명한 핫한 박람회로 알려져 있고요. 50년이 넘었군요. 67년에 그렇습니다. 시작했으니까. 예. 네. 그래서 재미난 사실 이제 팩트 체크를 하나 해드리면 네. 작년에 참여자 수가 약 18만 명 공식 집계로 18만 명 정도 규모였다고 하는데 네. 올해는 이제 주최 측에서 17만 5천여 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 이유가 네. 재미난 거는 이제 최근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중국 관광객이 상당수를 차지했었는데 중국 업체도 좀 참여가 좀 그렇죠. 부진한가요? 조금 네. 이제 그 규모를 축소한 경우도 네. 있고요. 네. 그래서 한 10,000명 정도 줄여서 이제 17만 네. 5천 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네네. 또 하나 재미난 거는 라스베가스의 그 객실 숫자가 네. 앵커님 혹시 예상이 되십니까? 글쎄요. 뭐 카지노 시티니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16만 개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다 수용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네. 17만 5천 명이라 한 네. 도시에 거의 90%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자체가 대단한 완전 박람회 규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올해보다 좀 작년보다 준다고 하지만 여전히 관심도 많고 한국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목되는 올해의 이 CES 2020의 핵심적인 내용, 뭐 키워드랄까? 이걸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키워드 말씀드리기 전에 네. 조금 하나 특이한 사실을 말씀드리면은 네, 네. 사실 그 CES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입니다. 그래서 가전 박람회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자동차 업체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걸 이제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네. 자동차 박람회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입니다. 네, 프랑크푸르트 예. 모터쇼. 네. 작년에 제가 그 통계를 보니까 네. 그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 자동차 참여 업체 수가 약 5분의 1로 감소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다 라스베가스 오느라고 그렇습니다. 거기 안 예.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들이 네, 네. 지금 최근에 자동차의 큰 변화가 전기차나 자율주행차와 같이 네. IT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네. 자동차 모터쇼, 전통적인 모터쇼에 진출하지 않고 네. 오히려 가전쇼에다가 자동차를 전시해서 이슈화시키는 그리고 IT 기업들과 IT 협업을 기술을 강조하는 뽐내는 자동차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런 부분에 좀 특성이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뷰티 분야가 새롭게 이번에 좀 이슈가 되는 뷰티. 부분이 있는데요. 네. 예, 보통 이제 헬스케어라고 얘기하는데 최근에는 그렇죠. 뷰티 케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네. 예, 그러면 뭐냐면 이제 디지털 기술들을 뷰티 케어에 활용하는 부분인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하나 화면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네. 그 스마트 미러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스마트 예, 스마트 미러. 미러. 예, 네. 스마트 거울이죠. 네. 예, 하면 나오는데요. 네. 그게 뭔가 뭐냐면은 중에? 네. 저렇게 이제 사용자가 네. 거울을 보고 있으면은 네. 거기 거울에 달려 있는 센서나 카메라가 그 사용자의 피부 상태를 인식을 해가지고요. 아하. 지금 피부가 좀 건조하다, 뭐 네. 수분 크림을 더 발라라, 아니면 뭐 지금 충분히 지성이다, 조금 이제 그러면은
좀 건조한 어떤 관리를 해야 된다 뭐라든지 네. 네, 건강 상태를 체크해주는 형태가 저게 있고요. 어느 회사 제품입니까? 스마트 미러. 저건 회사 제품은 제가 모르겠지만 네. 자료화면은 모르겠습니다. 저쪽에 반영된 기술이 그러면 뭐 인공지능 기술인가요? 어떤 기술로? 그렇게? 기본적으로 그 카메라에는 인공지능 딥러닝 알고리즘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네. 생각이 되고요. 네. 다양한 센서들이 뭐 수분이라든지 네. 혹은 뭐 영상 인식 등을 통해서 네. 다양한 이제 분석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이제 자동차 모빌리티의 변화도 말씀드렸고 뷰티 산업의 변화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모든 산업 영역에서 디지털 기술들이 접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CES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구분하지 않고 디지털 기술이 최고조로 적용된 그런 전시회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김상윤 수석께서 보실 때 방금 저 스마트 미러도 결국은 인공지능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이 어떤 대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CES 2020에서 2020에서 인공지능이 적용된 다양한 기술이 있을 텐데 한국 기업 또 외국 기업 관련해서 좀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볼까요? 네. 우리 한국 기업들도 이번에 인공지능이 적용된 TV들이 아주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한국 기업들이 사실 그 네. CES에 네. 많은 어떤 전시 네. 그 공간을 활용을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좀 CES의 대세 업체들로 대세 국가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들도 네. 이제 그 다양한 제품, 혁신 제품들을 CES에서 발표함으로써 네. 시장에 주목받는 어떤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그 LG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싱큐 존이라는 그 이제 구역을 만들어 가지고 싱큐 존. 예, AI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그 TV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TV 기술로 그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것이 8K, 이제 8K라고 하는 네. 8K TV인데요. 네네. 그게 뭐냐면 이제 보통 우리가 UHD는 아시잖아요. 네네. 그 UHD에서 4배 정도 해상도가 좋아진 게 4K이고요. 오케이. 거기에 다시 2배가 높아진 게 8K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8K 즉 8K 그 TV가 최근에 K라는 가장 게 저게 1000이라는 뜻인데 네, 8000 맞습니다. 픽셀 예,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거겠네요. 네. 그런 영역에서 이제 결국은 LG는 8K 그 TV에다가 네. 인공지능 솔루션을 덧붙여-가지고 네. 그 이제 알파 9이라는 어떤 기술인데 이거를 알파 이제 그 TV의 영상에 나오는 이제 얼굴 피부톤이나 표정 등을 인식을 해서 네. 이게 가장 사용자가 최적으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색감을 이제 묘사한다든지 이제 그런 그러면 형태로 뭐 그날 활용을 방에 하고 좀 있습니다. 어두우면 TV가 저절로 밝아지고 그렇죠. 그런 조금 건가요? 밝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용자가 좋아하는 패턴을 설정을 하면은 네. 거기에 맞춰서 보정을 해주고 그거를 이제 영상 인식을 알고리즘을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쓴다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TV를 보고 있는데 부엌에서 조금 시끄럽게 할 때 뭐 저절로 소리가 커지고 그런 건 없습니까? 뭐 그것도 제가 사용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뭐 충분히 그거는 어려운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인공지능을 것으로 적용해서 생각됩니다. 저절로 이제 작동을 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네.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예, 삼성도 역시나 그 TV 분야에서 역시 그 LG와 쌍두마차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네. 그 8K TV 그 AI 퀀텀 프로세스를 탑재해서 그 네. 제품을 이번에 CES 발표하겠다 얘기를 한 상태고요. 네. 그런 부분에 삼성이 내세우는 부분은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UHD, 4K, 8K 이렇게 올라가면 화질이 좋아지는 건데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컨텐츠 자체가 화질이 좋아야 그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근데 이게 저화질의 컨텐츠를 하더라도 업스케일링, 그러니까 더 고화질의 그 화질로서 변화시켜 주는 그런 기술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작될 때 화질이 안 좋아도 저절로 좋게 만들어서 시청자들은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의 기술을 이번 CES를 통해서 선보일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다양한 업체들의 또 그 약진이 있는데요. 네. 뭐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린 모빌리티 분야, 즉 자동차 업계에서도 네. 역시나 이제 CES를 활용해서 그 뭐 전기차,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모빌리티 산업의 새로운 지형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상태고요. 네, 네. 또 하나 재미있는 업계 얘기는 이제 여행 업계들이 있습니다. 여행업계도 뭐 인공지능을 뭐 활용하는 뭐 그런 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델타 항공의 이제 미국 그 항공사죠. 델타 네. 항공의 CEO가 네. 기조 연설을 통해서 여행 개념이 앞으로 이렇게 변화할 것이다. 네. 신미래 여행 개념에 대해서 발표하겠다.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네. 뭐 예를 들면 여행에서 우리가 요즘 그 참여자의 경험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AR이나 VR, 뭐 가상현실, 그다음에 어떤 증강현실을 활용해서 네. 여행지에 직접 우리가 가보지 않고도 여행지의 어떤 분위기나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들도 있고요. 네. 또한 뭐 다양한 그 여행 플래너 기능들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 네.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형태의 플래닝을 해줄 수 있는 기술도 있고요. 네네. 그런 쪽에 이제 여행업계에서도 이런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한 제품과 비즈니스 모델을 CES를 통해서 여행업계에서도? 발표할 네. 계획으로 알려져 네.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나온 그 인공 휴먼 네온을 뭐 선보인다는데 이거 상당히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다고 해요. 네, 네온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그 구글 어시스턴트 네. 혹은 이제 아마존의 알렉사라고 하는 스피커. 인공 비서 네, 어떤 인공비서. 연장선상에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사실 실제로 그 2018년에 네. AI 플랫폼 전쟁이 이미 한번 CES에서 벌어졌는데요. 네. 그 2년 전이죠. 네네. 이제 구글이 방금 말씀드린 구글 어시스턴트를 출시를 했고 네. 아마존이 알렉사라는 또 그 네. 비서 인공지능 비서를 출시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2018년 CES 쇼에서는 다양한 그런 제품들에 네. 이 각자의 소프트웨어를 심어가지고 네네. 이 각자의 그 인공지능을 뽐내는 어떤 그 대결이 펼쳐졌었는데 네. 삼성은 약간 뒤늦게 이 네. 시장에 뛰어들긴 했지만 네온의 네. 또 어떤 활약이 이번에 기대되는 바입니다. 네, 아직 네온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죠. 아직 예, 공개가 뭐 덜 된 거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네. 어떤 디바이스에 어떤 형태로 적용돼서 나올지는 네. 뭐 실제로 이제 개최돼 봐야 할 네. 것 지금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AI 기술을 적용한 8K TV를 말씀하셨는데 국내에서 둘이 치고받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번 해외에서도 뭐 서로 리얼 8K다 뭐 해다 좀 싸울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번에는 뭐 네. 그렇게 크게 그런 이제 네. 어떤 경쟁 체제가 부각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 아무래도 물밑에서는 네. 어떤 그 같은 시기에 이제 네. 새로운 기술을 발표하다 보니까 물밑에서는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네. 그와 관련해서 삼성전자는 그 4년 만에 CES 기조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 가전 사업 부분의 그 저기 부사장 네. 김현철 부사장께서 소비자 경험의 대변혁이라는 주제로 네. 그 기조 연설을 기조 연설을 이제 예정하고 처음 하게 있습니다. 되니까 상당히 방문객들의 이제 주목을 끌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아 그리고 AI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 말고도 뭐 애플이 28년 만에 처음으로 참가한다고 해요. 애플의 참가도 굉장히 주목이 되고 애플, 페이스북, 뭐 구글 굉장히 주목되잖아요. 미국의 그 테크 업체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애플의 참가? 그 애플이 사실 그 1992년에 네. 그 당시 CEO가 CES에서 기조 연설을 한 게 마지막으로 네. 그 이후로 CES에 제품 출시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네. 사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네. 그 애플은 주로 제품을 이제 뭐 존 쿡이나 스티브 잡스 같은 CEO가 네. 직접 대대적인 행사를 통해서 신제품을 출시하는 어떤 그 쇼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어떤 행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 CES를 통해서 자신들의 제품을 알리지 않고 네. 1년에 한 번 혹은 뭐 신제품이 나왔을 경우에 자신들만의 어떤 행사를 열어서 네. 제품을 홍보하는 어떤 그런 마케팅 전략을 썼기 때문에 CES를 활용하지 않은 건데요. 네. 네. 이번에는 이제 그 애플이 28년 만에 참가한다고 이제 언론에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그 제품 공개 행사는 하지 않고요. 뭐 그 CEO가 그 한 임원이 네. 그 어떤 기조 연설이나 또 토론회에 참여하는 걸로 아마 일정이 잡혀 있는 그러니까 뭐 것으로 새로운 알고 있습니다. 기술은 보여주지 않고 네. 그 어떤 강연회 같은 걸 통해서 얘기한다. 뭐 그런 새로운 거죠? 개념이라든지 어떤 네. 기술의 새로운 어떤 시도라든지 뭐 그런 어떤 방향성 제시하는 것으로 네. 아마 내용이 잡힐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이제 우리 시간으로 이제 모레 아침에 공개가 되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또 주목해서 봐야 될 뭐 트렌드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번 그 올해 개최되는 CES는 조금 이제 주목해 봐야 될 분들이 테크놀로지 애니웨어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무슨 뜻인가요?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최근에 그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네. 5G, 뭐 모빌리티 혹은 로봇이라는 기술이 뭐 지난 몇 년간 계속 발전을 해왔지만은 네. 이제야 우리가 정말로 일상 속에서 활용하는 기술로서 나타나고 네.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모빌리티 영역에서는 실제로 지금 길거리에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런 부분. 네. 5G 같은 경우는 우리 작년부터 우리나라에는 이제 인프라가 깔리기 시작했고요. 네. 그 실제로 스마트폰도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네. 5G 영역에서는 이 어떤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나 비즈니스가 어떻게 이제 개발될 수 네. 있을지 하는 부분이 있고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돌봄용 로봇, 교육용 로봇, 리테일용 로봇이라는 특수 목적에 맞는 로봇들이 네. 다양한 업체를 통해서 생산이 되고 네.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CES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네, 네. 계속 말씀드렸던 AI 부분은 역시나 지금
AI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초마다 진화하고 있다. 1초마다 진화하고 있다. 네, 그만큼 이제 너무 매일매일 빠르다는 거죠? 예, 네. 그 어떤 진화 속도가 빠른데 네. 실제로 이제 AI를 쓰는 다양한 그 디바이스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네. 얼마나 다양한 소프트웨어나 어플리케이션이 그 업체들의 어떤 그 아이디어를 잘 구현해 줄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김상윤 수석연구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들은 것처럼 저희들은 이 비즈 플러스 프로그램에서 금요일까지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2020을 현장에서 발표되는 신기술과 이런 분석을 매일 이 시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방금 CES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이 CES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김현석 현 삼성전자 소비자가전 부문장이 CES에 가면서 경험의 시대를 얘기했습니다. 자, 김 사장이 왜 경험의 시대를 얘기했을까요? 경험의 시대로 미래를 열겠다. 소비자를 잡겠다. 과연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CES 제대로 하시는 삼성전자의 사장이 얘기했다. 이 경험의 소비가, 경험의 시대가 소비에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지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 충분하게 연구를 하고 오신 우리 정철진 경제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CES 잠깐 얘기했는데 네. 우리 김현석 사장이 이제 첫 4년 만에 기조연설을 한다고 해요. 근데 가면서 경험의 시대를 얘기했는데 네. 이게 소비의 어떤 큰 트렌드고 새로운 뭐라고 하는데 사실 경험의 시대라는 게 조금씩 이제 얘기는 되고 있는데 이게 소비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그렇습니다. 이게 발전이 될지 궁금합니다. 경험의 시대, 네. 지금 뭐 경험과 명분의 시대가 올 네. 한 해 뭐 유통 전반적인 네. 트렌드, 뭐 가전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는데 네. 너무나 뻔한 이야기죠. 경험, 뭐 좋은 이야기고 네. 명분, 뭐 당연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 네. 김현석 사장도 언급했던 그 경험의 시대라는 게 뭐냐? 네. 이런 거예요. 과거의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고가의 제품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걸 실제 경험해 보려고 하지 않죠. 네. 너무 비싸니까 저것은 나와는 관계가 없는 거야. 그것이 하나 이제 소비자들의 생각이었고 소비 패턴이라고 하면 네. 네. 최근의 젊은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실은 모든 걸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능력이 안 되더라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예, 경험해 보고 싶다 하고 실제 경험도 하고요. 네. 거기에 기업들은 발맞춰서 경험해 주는 또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요즘 나온 구독 경제라고 해서 뭐 미국 네. 같은 경우에 포르쉐 같은 차가 있어요. 네. 포르쉐 같은 차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웬만하면 안 탔죠, 옛날에는. 네네. 근데 요즘은 어떤 식이냐? 한 달에 뭐 2,990달러, 뭐 200만 원, 300만 원을 내면 포르쉐 뭐 세 대를 타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경험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를 포르쉐를 살 경제력은 안 되지만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한번 이용 타보고 싶다. 그렇죠. 하고 네. 직접 도전한다는 게 경험이라는 하나 트렌드가 네. 있고 두 번째 명분이라는 건데요. 네. 명분은 뭐냐? 이제 소비라든가 뭘 함에 있어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보다는 하나하나 개개인의 뭐 원함, 하다못해 개개인의 취향, 네. 기분에 따라서 얼마든지 소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2019년을 관통했던 유통과 뭐 패션과의 전반적인 트렌드는 이제 뉴트로라고 했거든요. 뉴트로. 작년에 같은 거. 네. 그러니까 리트로 복고긴 복고인데 네. 새로운 복고다 해서 뉴트로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뉴트로의 흐름은 이어져 가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앞서 김현석 사장이 얘기한 것처럼 경험과 명분을 굉장히 중요하는 그런 패턴이 이룰 것이다 네. 하고 그 중앙에는 바로 우리가 오늘 다룰 밀레니얼 세대가 실은 소비의 큰 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 볼 수 경험의 있겠습니다. 시대를 경험을 중시하는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고 네. 이 세대가 경험의 소비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렇죠. 네. 주도층이죠. 주도 자, 세력이죠. 밀레니얼 세대 뭐 우리가 좀 익숙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대체로 어떤 사람들을 밀레니얼 세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X세대, Y세대 네. 이렇게 통칭하고 있는데 네. 요즘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학, 뭐 유통에서 이제 가장 많이 네. 언급되는 게 좀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네. 나이로는 20세 이상에서 40세 이하. 네.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이제 그래서 23세에서 38세. 우리나라는 80년대 이후. 그러나 또 2000년을 넘어가면은 안 됩니다. 96년 이하까지의 2000년을 넘어가면 또 뭐 Z세대라고 그러면 뭐 새로운 또 새로운 세대니까. 세대죠. 예. 네. 근데 밀레니얼 세대고 이들의 가장 특징이 우리나라에 한 1000만 명 정도가 있고요. 1000만 명이 절반이 예. 인구의 뭐 5분의 1인데 그렇죠. 게다가 또 그 중에 절반은 1인 가구라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이 절반이 넘는다. 그렇죠. 근데 잘 보시면 소득은 약 한 300만 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은 굉장히 낮은데요. 300만 그러니까 원이 저런 안 것만 되면. 보고 우리가 네. 옛날 그 경제 네. 분석 관점으로 하면은
아니 소득이 저렇게 작은데 어떻게 소비의 소비를 주체가 글쎄. 돼라고 할 텐데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네. 저것은 이제 좀 이따 라이프 스타일 설명해 드리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할 텐데요. 네. 우리가 소비를 함에 있어서 네. 소비 성향이 중요하거든요. 즉 이게 그렇죠. 무슨 얘기냐? 소비의 액수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은 막 10억을 벌어요. 뭐 20억을 벌어도 안 쓰면 안 쓰잖아요. 네. 그런 사람은 소비 성향이 낮지만 네. 저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에는 채 300만 원을 벌지 않지만 네. 소비 성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러니까 소비 성향이 거의 다 소비를 해버리는 네. 뭐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네. 앞서 이제 몇 가지 특징들 나왔었는데 네. 이제 가심비라는 것도 있고요, 워라벨, 뭐 모바일이라는데 가심비라는 것은 네. 우리는 가성비, 가성비가 아니고 가심비. 그렇죠. 네.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 뭐 네. 가격 대비 제가 맛이 제일 잘 좋아. 찾는 게 가성비입니다. 가성비는 이제 네. 저들에겐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밀레니얼은 가심비, 내 가심비. 마음만, 네. 내 욕구만, 마음을 충족시켜라. 내 경험만 충족시키면 언제든 돈을 쓴다. 아. 그리고 워라벨이라는 것은 워킹과 라이프, 그러니까 네. 즉 일과 삶이 균형이 돼야 된다. 네. 그리고 모바일은 굉장히 이제 스마트폰에 올인하고 있는. 익숙한 세대들. 노트북도 네. 안 씁니다. 뭐 네. TV는 당연히 안 보겠죠. 아. 예, 그런 것이 있고 관택이는 관택이라는 것은 관계 권택이라고 그래서 네. 어떤 특징적인 관계에 집중하지 않는 네. 그런 세대의 특징이고 네. 이들의 밀레니얼 세대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트렌드가 네. 실은 이게 이제 뭐 작년 재작년부터 이끌어왔는데 네. 작년 연말부터 올해 확 떠오른 거 있는데 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플렉스라는 아, 플렉스. 네, 중요한 저도 또 TV에서 트렌드입니다.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네. 플렉스 해버렸어? 플렉스 네. 했잖아? 뭐 이런 말이잖아요. 네. 네. 그 사람들이 그걸 하는 층들이 이 경험의 소비와 이걸 주도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앞서 예. 말한 21세부터 예. 36세, 8세까지의 예. 관통하는 이들만의 소비 패턴, 키워드가 있다면 네. 소비뿐만이 아니라 관통하는 하나의 이들만의 문화, 이제 플렉스라는 것이 크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이 플렉스라는 것은 네. 영어 단어 자체로는 있었던 단어입니다. 플렉스 뭐 근육 힘자랑 플렉스 아닙니까 그거? 그렇죠. 네.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네. 헬스클럽, 뭐 네. 짐이라고 그렇죠. 미국은 표현할 네네. 때 이제 근육 운동 하기 전에 그렇죠. 딱 자기 팔에 네. 한번 힘 넣고 네. 뭐 만져봐 했을 때 그때 쓰는 단어가 이제 그렇죠. 플렉스 그런 한다라는 걸로 알고 뜻도 있는데. 네. 있는데 90년대 말에 이제 미국의 이제 그 래퍼들이 흑인 네. 래퍼들이 막 돈을 엄청 쓰면서 아. 그리고 막 금팔찌, 금목걸이를 달고 나서 이제 네. 그것들을 끼리끼리 공유하면서 플렉스한다. 누가 플렉스했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퍼지게 됐고요. 네. 큰 틀에서는 가심비 소비다. 즉 돈 액수와 상관없이 내 마음에 들면 내가 뭐 1년을 모았던 2년을 모았던 모든 돈을 한 방에 한번 질러버리고. 써버리고 네. 내 마음을 충족시킨다라는 네. 게 바로 이제 플렉스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런 플렉스 소비 또 이 가심비 이런 것들이 실제 매출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통계로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플렉스가 우리는 네. 어떻게 보면 그 일부 TV에 네. 나오는 돈 잘 버는 래퍼들만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네, 네. 이거 실제 상황으로 보면은 네. 이 굉장히 저 밀레니얼 세대에겐 대중화돼 있다는 건데요. 지금 네. 보면 S백화점의 20대들이 명품 매출입니다. 20대 명들이 증가율이에요. 뭐 2015년에서 통계인데. 16년 올라올 때까지만 해도 한 자리 네. 수였잖아요. 근데 네, 네. 16년에서 2017년으로 오면 네. 30%가 급등을 하고요. 어휴, 17에서 18로 가면 폭증을 80%. 했네요. 저건 뭐냐면 아주 네. 쉽게 얘기하면 그 명품 야구 모자 중에 네. 한 38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야구 모자 중에. 예. 아, 그런 근데 것도 쓰고 다닌다. 그거를 20대가 사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아무리 돈 많다고 해서 40대, 50대가 40만 원 주고 야구 모자를 사지는 않거든요. 네. 그죠? 플렉스 해버리는군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이제 네. 뭐 H백화점의 아울렛 매출 증가율인데요. 네. X세대라고 해서 현재 40대 뭐 가장 세대들이죠. 네. 그들의 이 소비 이 증가율과 밀레니얼 세대를 보면 거의 뭐 두 세대, 더블. 두세대. 네, 우리가 뭐 그렇죠? 더블 베이붐 이상이다. 세대는 뭐 2%밖에 안 되는데. 베이붐 세대는 쓰라고 해도 잘 못 네, 쓰죠. 이제 왜냐하면 그렇죠. 생활 습관이 네, 길들여져 네.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되니까 네. 당연히 유통업계에서도 돈 잘 쓰는 계층을 더 옹호하고 그들에게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그럼 거 기업들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어떻게 지금 기울이고 있나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요. 우리가 네. 백화점에 가보면 기본적으로 1층에 화장품 매장이 있고 네. 2층에 명품 매장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네. 최근에 뭐 L백화점뿐만 아니라 이 2층 매장에 네. 뭐 신세대 펍 그러니까 뭐 맥주 펍 같은 것들이 같이 공존을 매장에, 해요. 고급 매장에.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어떻게 된 건가? 왜 그렇게 네. 있는가? 혹은 이제 키즈 카페들도 갑자기 2층에 와 네. 있고 아이들을 봐주는 곳이 네. 즉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과거에 명품을 소비했던 세대가 이제 5, 60대들은 그냥 네. 조용히 사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20대 같은 경우들이 요즘에 워낙 명품 소비가 크니까 이들이 명품 매장에 가고 이들의 어떤 그 수요를 맞춰야 되니까 네. 맥주를 마시고 명품 해라. 그래서 아. 소위 말하는 명품 매장이 거의 20, 30대 전후로 또 20, 30대 쪽으로 맞춰가고 있는 것들을 현장에서의 변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업이 살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 세대들이 소비를 쓰니까. 화끈하게 하니까 네. 이 사람들 잡기 위해서 치밀한 전략을 짜고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명품 업계들이 소비자를 잡으려면 뭐 어떤 뭐 디자인을 바꾸거나 뭐 전략을 바꾸거나 여러 가지 해야 될 텐데. 그 이제 구찌라는 브랜드가 네. 있는데 이제 구찌라는 브랜드가 요즘에 자주 경영학에서 언급되는 게 밀러니얼 세대의 기호를 잘 맞춰서 구찌. 대박을 터뜨린 네.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네. 기존에 뭐 구찌 명품이죠. 근데 패션을 보면 굉장히 오소독스하고 네. 정통 패션을 추구를 했는데 네. 이제 최근 들어서 구찌의 그런 어떤 메인 트렌드들 뭐 이렇게 C자 2개를 하는 뭐 그런 모양들이 사라지고 네. 꿀벌, 뭐 뱀, 아하. 호랑이들이 등장을 하는 뭐 이건 뭐 겐조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매출 증가율이 봤는데 2014년 약 한 4조 원대여서 에서 작년에 80억 유로, 그러니까 10조 원 이상의 매출이 나왔는데요. 네. 더욱 놀라운 것은 네. 이 작년에 기록한 구찌의 매출 중에서 네. 한 몇 퍼센트가 저 밀레니얼 세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한 구찌는 비쌉니다. 참고로 뭐 30%? 40%? 아닙니다. 65% 이상이었습니다. 65% 이상이 그렇게 비싼 걸 샀단 말입니까? 네, 이야, 그렇습니다. 대단하군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발상을 네. 좀 바꿔야 되는 게 지금의 밀레니얼 세대는 돈이 많아서 네. 그렇게 뭐 6, 70만 원, 뭐 하는 100만 게 원 이상 아니고. 사는 게 아니라 네. 자기의 마음을 자극했기 때문에 그냥 석 산다. 달 동안 알바한 걸 하루에 네. 써버리는 네. 그들이 대거 몰려들니까 당연히 이런 명품에서도 바꾸게 되고요. 네. 또 하나 뭐 네. 떠들썩했던 게 네. 루이비통 뭐 전통적인 그렇죠. 뭐 명품의 뭐인데 네, 네. 젊은 친구 브랜드 중에 이제 수프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슈프림? 이 수프림과 둘이 이제 공동 제휴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네. 지금 루이비통도 실은 모르잖아요. 밀레니얼 세대가 지금 뭘 좋아하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두 개가 섞으면서 또 새로운 DNA를 보완하려고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들이 모두가 다 이 밀레니얼 세대, 네. 특히 밀레니얼 세대의 플렉스를 잡기 위해서 네. 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밀레니얼 세대가 소비가 이제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기업들이 불황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지만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차선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뭐 작년 고용 시장도 봤지만 40대는 네.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요.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금 40, 50대가 주축인데 네. 그닥 그렇게 센 소비를 할 수, 소비 성향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습니다. 그렇죠. 특히 자식들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네. 유일하게 남은 소비자가 이 밀레니얼 밀레니얼 세대다. 세대이기 때문에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들에게 네. 최대한 어필을 할 수밖에 없고 네. 또 하나 요즘에 네. 기업들이 추구하고 있는 게 다품종 소량 생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호는 쭉 다품종을 네. 하되 하나하나를 적게 네. 만들 수밖에 없는데 네. 이런 트렌드와 실은 밀레니얼 세대가 또 맞아 떨어지고 있어서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뭐 필수적으로 네. 밀레니얼 세대와 결합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들어보니까 저희 같은 베이비붐 세대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며 살았는데 네. 지금 밀레니얼 세대는 현재를 즐기겠다 이런 거네요. 즐기다가 네. 나중에 뭐 아무것도 안 남는 그런 부작용 없을까요? 과소비 그렇죠. 부작용? 당연히 과소비에 네. 대한 부작용이 네. 당장 나오고 있고요. 네. 특별한 어떤 계획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네. 이제 본능적인 소비 뭐 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플렉스에 대한 단점을 또 지적하게 되면 바로 이제 이들이 나오는 반론들이 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반론이 좀 우리에게 있습니까? 네. 기회가 적지 않았느냐 또 이런 아, 반론을 하게 합니다. 네, 네. 뭐 기회가 적지 않았지만 뭔가 이게 가심비에서 한번 화끈하게 쓰는 건 좋지만 계속 쓰더라도 미래가 다가오니까 조금은 이제 준비를 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정철진 평론가님 오늘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에 대해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